어서 오십시오. 소리로 듣는 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또 한 번 저와 긴 동행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한 소설이 김용훈 작가님의 장편 소설 안개꽃이랍니다. 제가 소설 낭독 채널을 하면서 제일 먼저 목소리로 통화했던 분이 바로 김용훈 작가님이셨는데요. 내 친구 수봉이라는 소설의 작가님이시죠. 그분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안개꽃. 마지막까지 잘 낭독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94세 노모이신 친정엄마 모시고 조카가 운영하고 있는 참치한상이라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편안히 머무시길 희망합니다.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안개꽃. 김용훈. 세월의 강. 2월이라지만 유리창 밖은 아직도 겨울이었다. 바깥 날씨는 흐리고 쓸쓸했다. 오후로 접어들자 하늘은 여린 햇살이 남아 진작에 잡아가두고 이제라도 곧 눈발을 비칠 듯 낯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중학교의 교무실 안은 그런 음산한 바깥 날씨와는 달리 사뭇 훈훈했다. 실내 복판에 자리한 오일 스토브가 훅훅 불기운을 내뿜으면서 썰렁한 냉기를 데워주고 있었다. 한혜림은 교무실의 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아까부터 유리창 밖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응시만 할 뿐 그녀의 시선은 초점이 흐려 보였다. 초점을 잃자 그녀의 표정 역시 멍해 보였다. 어느 때부터였는지는 몰라도 그녀는 전에도 자주 그랬다. 멀거니 그저 지켜본다든가 그때마다 흡사 백지처럼 멍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행위는 어쩌면 그녀의 버릇이었다. 교무실 안은 조용했다. 그녀 말고 2명의 선생이 실내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머지 다른 선생들은 모두 자기가 맡은 학급을 찾아가서 나름대로 학년의 마지막 종례를 주도하고 있었다. 교편 생활이 4년째인 혜림은 부임한 그 다음 해의 학급을 맡았을 뿐 학교에서는 지난해인 그녀에게 담임을 맡기지 않았다. 갑자기 교무실 밖의 복도가 시끄럽게 웅성거렸다. 종강식을 마친 단발머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때문이었다. 차츰 선생들이 하나둘씩 교무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직 옆 책상의 주인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자는 빈 채 그대로였다. 그건 허준의 자리였다. 올해 26살인 그는 대학교가 다르긴 했지만 그녀에게는 1년 선배였다. 영문학과를 졸업하자 곧 군대를 다녀온 탓으로 지난해에 비로소 직장을 잡았다. 그는 부임하자 곧 담임을 맡았다. 그새 선생들은 거의 돌아와 있었다.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들을 찾아 쉴 새 없이 들락거렸다. 주고받는 얘기소리, 웃음소리, 문이 여닫히는 소리, 때론 고함소리로 교무실 안은 시장바닥처럼 시끌거렸다. 누가 옆자리로 다가와서 앉았다. 허준이었다. 그는 들고 온 출석부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잠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키가 훤칠하고 잔잔한 표정을 지닌 사내였다. 말수가 적은 탓에 그는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으며 나이에 비해 과묵한 느낌을 주는 사내였다. 혜림이 슬며시 고개를 돌리며 넌지시 말을 건넸다. 기분이 퍽 착잡하신 모양이에요, 지금. 야릇하군요. 여느 때의 버릇처럼 빙싯 웃음을 입 언저리에 지어 보이며 그가 말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처음으로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인 만큼 헤어지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로군요. 마치 첫사랑의 연인과 헤어지는 듯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조금 어줍은 표정으로 그가 또 빙싯
웃음을 보였다. 저도 지난해엔 그랬어요. 아이들 쪽에선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난 어찌나 마음이 섭섭하던지. 울었겠군요. 잘 아시는군요. 그나저나 오늘 저녁에. 네? 그러자 허준의 표정이 주춤하며 곧 허물어졌다. 무슨 말인가 내비칠 듯 하다가 머뭇대더니 말머리를 슬며시 돌렸다. 금년은 내게 담임을 안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맡길 거예요. 허 선생님이 학급 운영을 썩 잘한다고 교감 선생님은 아주 칭찬하셨어요. 모두가 다 한 선생 덕분이겠죠. 제가 뭘 도와드렸다고. 해림은 방금 그가 한 말의 뜻을 안다. 그는 작년에 부임하면서 대학원에 등록을 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랴 대학원 공부를 하랴 시간이 모자라서 늘 쩔쩔맸다. 그런 그를 옆에서 지켜본 해림은 무엇인가 돕고 싶었다. 그는 대학원 강의에 참석하는 날이면 부득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에 종례를 못해줄 수밖에 없었다. 한 주일에 2번이긴 해도 해림이 그때마다 대신해서 담임 노릇을 해주곤 했다. 그러자 내막을 아는 선생들은 그녀를 가리켜 허준 선생 반의 부담임이라며 밉지 않게 놀려댔고 개구쟁이 소녀들은 허 선생과 한 선생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엉뚱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그렇게 지내온 한 해였던 만큼 지난 학기를 마무리 짓는 오늘에 이르자 어쩌면 허준으로서는 감사의 뜻으로 그녀에게 저녁 식사 대접 좀 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까 무슨 말인가 내비칠 듯 하다가 머뭇거리던 그의 표정이 그랬다. 그는 그 말을 아직은 입속에 담아두고만 있었다. 어머, 눈이 내리네. 누군가 주위에서 그렇게 중얼댔다. 해림은 문득 시선을 유리창 밖으로 옮겼다. 너른 운동장, 잿빛 하늘, 그리고 하얀 눈송이들이 그녀의 두 눈에 가득히 밀려들었다. 교무실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허준은 찾아온 학생 하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담임반 학생이었다. 해림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말없이 교무실을 빠져나와 운동장으로 나섰다. 희디흰 눈송이들이 얼른 그녀를 반겼다. 하얗게 웃으면서 머리며 어깨 위로 자꾸만 내려와 앉았다. 해림은 비와 눈을 다 좋아했다. 비는 비대로, 눈은 눈대로 저마다 그녀에게 다른 의미를 주어왔다. 눈은 늪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허우적대는 그녀의 영혼을 건져 올려주는 구원자였다. 지나온 발자국들, 어두웠던 생의 발자취를 하얗게 지워줌으로써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은인이었다. 가냘픈 몸매며 갸름한 얼굴이며 그녀는 엄마를 그대로 닮은 편이었다. 이따금씩 활짝 열리는 커다란 두 눈마저 그랬다. 하지만 성격은 달랐다. 가냘픈 몸매이면서도 엄마는 감기 한번 앓지 않던 여자였다. 성격이 차갑고 대담한 여자였다. 작은 읍에서 엄마는 양품점을 경영했다. 늘 밝은 웃음을 띠며 친절했기 때문에 가게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수입이 꽤 좋았다. 엄마는 사내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았다. 미녀라고 소문이 나 있던 여자였기에 어쩌면 그건 당연한 노릇이었는지도 몰랐다. 아빠는 그런 엄마를 몹시 안 내켜 했다. 두 사람은 자주 말다툼을 하곤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빠 편에서 늘 지곤 했다. 지방의 말단 공무원이었던 그는 빠듯한 봉급 외엔 이렇다 할 수입이 없었다. 남편의 그 하잘것없는 수입을 돕겠다고 나선 아내에게 감사는 못할 망정 나무랄 입장이 못 되었다. 엄마는 아빠에 대한 불평이 대단했다. 남편의 직업이 초라해 보였고 이따금 술 취한 남편에게 손찌검까지 당하자 점점 그가 싫어졌다. 엄마는 따로 사내를 사귀기 시작했다. 이윽고 남편과 어린 딸을 외면하고 정부와 함께 읍내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어디론가 떠나간 것이다. 혜림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자 아빠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는 더욱 술을 찾았고 어느새 못된 술 주정꾼이 돼버렸다. 시골의 읍은 도시와는 달라 소문이 빨랐다. 아내의 가출은 그렇다 치고서라도 그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러면서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남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퍼붓고 싸움질을 벌이고 그런 다음 날이면 몸이 아파서 결근이 잦고 그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직장마저 잃고 나자 그는 폐인이 되고 말았다. 그는 집보다는 거리에서 살았다. 아니, 헤매면서 살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성 싶었다. 이제 술집에서는 그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 처음엔 그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들의 수도 차츰 줄어갔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는 아내가 가출한 지 6개월 만에 극약을 마시고 자살해버렸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자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린 혜림은 너무 놀라고 슬퍼서 어쩔 줄을 몰랐다. 다행히 아빠 쪽으로 친척 한 분이 이웃 읍에 살고 있었다. 그녀에게 제 당숙이 되는 아저씨로서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그런 친척이었다. 그가 오갈 데 없이 고아가 된 어린 조카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혜림은 공부를 잘했다. 아저씨는 6남매를 두었는데 그녀 또래의 아이들이 셋이나 되었다. 그들은 얼굴이 예쁘고 공부마저 잘하는 혜림을 시샘에서 늘 짓궂게 굴었으며 남편을 도와 농사를 지어 겨우 살림을 꾸려가던 아주머니도 차츰 어린 진려를 싫어하게 되었다. 넉넉지 못한 살림에 제 자식들 키우기도 벅찬 터에 조카 딸마저 혹처럼 매달리게 되었으니 안 그랬겠는가. 게다가 제 자식들보다 용모가 빼어나고 공부마저 잘하니 시샘이 날 밖에. 알게 모르게 아주머니의 눈길이 날로 거칠어져 갔다. 혜림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다. 아저씨의 죽음은 혜림에게 있어 또 한 번의 큰 충격이었다. 엄마의 가출, 아빠의 자살에 이어 세 번째로 찾아온 불행이었다. 그가 죽자 그녀는 더는 이 집에 살고 싶지가 않았다. 아니, 이제 더 있을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담임선생은 아내와 의논을 해서 혜림을 자기 집으로 옮겨오게 했다. 혜림은 이해심 많은 담임선생 부부의 사랑을 받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다. 혜림은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고 수석으로 졸업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눈발은 자주 바람에 쓸려 허공에서 후줄후줄 춤을 추었다. 그새 내린 눈은 운동장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눈송이 하나가 혜림의 예쁘게 뻗은 콧등위로 살금 내려와 앉았다. 순간 흠칫해하며 한쪽 손가락 끝으로 얼른 그 눈송이를 찍어냈다. 그러면서 그만 들어가야지 생각했다. 눈을 맞아가며 운동장에서 너무 배회한 듯 싶었다. 교무실로 들어서 책상 앞으로 가서 앉자 기다렸다는 듯이 급사회가 다가와서 넌지시 말했다. 한 선생님께 전화 왔었어요. 전화? 웬 남자분이던걸요? 혜림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럴 사람이 없는데 30분쯤 됐을 거예요? 한 선생님을 찾기에 살펴봤더니 선생님이 안 계시지 뭐예요. 이따가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고맙다. 그때였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고 저쪽에서 귀에 익은 여선생의 목소리가 이쪽으로 건너왔다. 한 선생, 전화. 도대체 누굴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혜림입니다. 그러자 전화기에서 대뜸 뜨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혜림이, 나요. 나 강민호. 강민호 씨라고요? 그래요. 여긴 미국이 아니고 귀국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혜림을 만나보려고 학교 근처까지 와 있어요. 정문 앞 길 건너편의 다방에
진작부터 와 있다고요. 언제 귀국하셨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운전사한테 짐을 떠맡기고 곧장 이리로 달려왔어요. 아직 가족들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어머, 몇 시에 퇴근입니까? 아직 직원 종례가 남아있어요. 아하, 그까지가 조금도 신경 쓸 거 없어. 혜림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몇 시간, 아니 밤새도록이라도 기다릴 테니까. 그는 흐드러지게 웃어댄 다음 전화를 끊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서도 혜림은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멍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서 있는 혜림을 힐끔 지켜보며 아까 전화기를 건네주던 여선생이 넌지시 물었다. 강민호 씨가 누군데? 그 말에 혜림은 발그스름하게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물건을 훔치다가 들킨 어린아이처럼 어물쩍거렸다. 아니에요. 그저 한 선생도 그 일 꽤 좋아하는 모양이지? 네? 어머, 아직 직원 종례가 남아있어요. 물론이죠. 나와달란 말에 한 선생님이 그처럼 선선한 걸 보면 알만하다고. 안 그래? 남의 전화를 엿들으셨군요. 그 자리를 떠나면서 혜림은 조금 웃어 보였다. 자리로 돌아오자 옆자리의 허주는 의자 위에 앉은 채 천장을 바라다보며 담배를 뻐끔뻐끔 빨고 있었다. 빙산 같은 사람. 머리만 물 위로 내밀고 몸을 물속에 감춘 채 묵묵히 바다를 표류하는 빙산처럼 그녀는 허준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곤 했다. 허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눈이 내리는군요. 그래요. 주춤하며 서서 혜림이 건성으로 대꾸했다. 운동장이 하얗군요. 네, 그래요. 눈밭입니다. 한 선생처럼. 무슨 말씀이신지. 누가 그 예쁜 눈밭에 진작 침입해서 발자국을 찍어놨던 모양이죠? 보기 싫게. 점점 모를 소리를 하시는군요, 허 선생님은. 그저 해본 소리였습니다. 허주는 더는 말이 없었다. 마침 직원 회의가 시작된 때문이었다. 그러나 혜림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혜림은 어느 명문 여자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했다. 서울은 낯설고 넓은 도시였다. 그러나 아는 친척 한 사람 없었다. 그녀처럼 시골이나 지방 도시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하숙을 하던가 방을 빌려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다. 혜림은 객지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다. 하숙 생활은 처음부터 엄두도 못 내었다. 그만큼 비쌌기 때문이다. 마침 같은 학과의 상급생 2명이 방 하나를 빌려 자취를 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갓 입학한 신입생들 중에서 혜림을 보자마자 곧 그녀들 틈에 끼워주었다. 그녀들은 얼굴이 예쁘고 마음이 여린 혜림을 친동생처럼 귀여워했고 아껴주었다. 명숙 언니는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얼굴에 윤곽이 뚜렷한 미녀였으며 은자 언니는 미녀는 아니더라도 둥근 얼굴에 몸집이 커서 어딘가 엄마 소처럼 믿음직스럽고 포근한 인상을 주었다. 영문학과 학생들이라면 전공 과목이 그런 만큼 어딘가 성격이 해바라지고 사치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녀들은 그렇지가 않았다. 좋은 언니들이었다.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학과장이 그녀를 학과장실로 불러들였다. 하늘임. 네, 선생님. 내가 혜림을 부른 건 다름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장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 한 사람을 가정교사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여러모로 살펴봤더니 혜림이가 적격자일 것 같아서 추천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제가 어떻게... 가르칠 대상은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하나. 물론 그 집으로 가서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건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특히 아이들의 생활도 바르게 이끌어줘야 보수는 알아서 넉넉히 주겠다고 했으니까
내 생각엔 승낙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 해보겠습니다. 좋아. 이렇게 해서 해림은 강 사장 댁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강 사장은 꽤 이름이 알려진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드넓은 저택에서 아내와 사남매 그리고 가정부와 자가용 운전사와 함께 살고 있었다. 직접 가르치기로 돼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인 막내딸과 중학교 2학년인 둘째 아들이었는데 둘 다 머리가 좋아서 학교 성적은 늘 상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부잣집에서 귀여움을 받고 자란 아이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버릇이 없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다. 두 애들의 위로 대학교 2학년인 맏딸과 대학교 졸업반인 이 집의 맏아들이 있었다. 맏아들인 강민호는 해림의 이웃에 있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강민호는 큰 키는 아니었지만 알맞은 키에 체격이 떡 벌어진 사내였다. 아버지를 닮아 둥그스름한 얼굴에 검게 짙은 눈썹, 이글이글 타는 듯한 두 눈과 오뚝한 코를 가진 그는 외모처럼 성격이 활달했고 항시 쾌활했다. 해림이 그를 대할 때면 바다를 보듯 시원스러움과 불덩어리 같은 뜨거움을 동시에 느낌으로 바꿔냈다. 겨울방학이 왔다.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있던 지방의 학생들은 방학을 맞자 앞을 다투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해림은 찾아갈 곳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 집에 그냥 머물러 있기에도 머쓱한 노릇이었다. 오갈 곳 없는 고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게 아닌가. 결국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집안 사람들에게 어물어물 핑계를 댔다. 어쩌면 그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본 거짓말이었다. 괴롭고 슬펐다. 새해가 되었다. 강민호의 졸업식 날이었다. 졸업을 축하해 주려고 그의 가족은 모두 집을 나섰다. 해림도 그들과 함께 갔다. 지난 몇 달 동안 한 지붕 밑에서 지내온 주인집 아들의 졸업식이 아닌가. 강민호는 장교복 차림이었다. 그의 두 어깨 위엔 소위 계급장이 얹혀 있었다. 대학 재학 시절에 군사훈련을 끝마친 그는 이제 ROTC 장교로서 군대로 떠날 몸이었다. 그러고 보니 평소에 그보다 더 의젓한 사내처럼 보였다. 그날 강민호는 따로 해림과 영화를 보고 시내 음식점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둘이 걸어서 신촌까지 왔다. 그들은 다리를 쉴 겸 파리 다방을 찾아들었다. 그 찻집에서 강민호가 마음속에다 쟁여놓고 있었던 말을 내비쳤다. 해림씨, 난 곧 군대로 떠나갑니다. 욕심 같아서는 내가 제대하고 돌아오는 날까지 해림씨가 우리 집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만 그만 학교 기숙사로 옮기십시오.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기라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어린 동생들은 착하지만 개구쟁이들입니다. 이젠 해림씨의 건강을 돌봐야죠. 그 애들에게 휘둘려온 해림씨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아닙니까?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십시오. 굳이 가정교사 노릇을 해야 할 처지라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안 살펴도 좋을 눈치까지 보아가며 살지 말고 시간제로 한다든가. 해림씨는 지나친 조심성에 스스로가 지쳐있는 여자입니다. 아닙니까?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았다. 어쩌면 그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앞질러서 할 수 있단 말인가. 남을 가르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피곤한 노릇이다. 눈치를 살피기란 더욱. 며칠 후에 강민호는 군대로 떠나갔고 2학년의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해림은 학교 기숙사로 옮겨왔다. 기숙사 생활은 규율 밑에 움직였다. 오전 7시에 아침 식사, 12시 30분에 점심, 오후 6시에 저녁 식사, 그리고 밤 12시면 기숙사의 현관문은 굳게 잠긴다. 기숙사의 건물은 금남의 집이었다. 따라서 면회를 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건 1층의 현관 옆에 자리한 면회실까지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누가 찾아오면 건물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는
몇 호실에 누구한테 누가 면회를 왔노라고 큰 소리로 알려준다. 스피커는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일요일에는 아침부터 입을 열었다. 강민호는 전방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그는 기숙사로 편지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어김없었다. 해림도 그때마다 답장을 띄웠다. 갑자기 교무실 안이 수렁거렸다. 이윽고 직원 회의가 끝난 것이다. 해림은 책상 위를 정리했다. 눈은 아직도 내리고 있었다. 금년엔 눈이 흔했다. 그것도 푸짐하게 자주자주 내렸다고 새삼스레 기억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눈길을, 그러나 종종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가 돌아왔다. 그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단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리로 곧 달려온 그 사람. 다방문을 살며시 밀며 안으로 들어서자 혜림이! 하고 누가 저쪽 자리에서 크게 소리치며 한쪽 손을 흔들어 보였다. 해림은 그리로 다가갔다. 두 눈에 눈물부터 핑 괴었다. 그와 마주 자리하며 겨우 입을 열었다. 그동안 무사하셨군요. 염려해줘서. 조금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해림의 얼굴을 건너다보며 여느 때와는 달리 그도 푹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혜림씨, 미국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보고 싶었고, 그래서 달려왔어요. 이제 석사학위를 끝냈고 집에서는 박사학위까지 따고 나오라고 편지마다 당부를 했지만 나머지 학위는 훗날에 따도 됩니다. 물론 박사학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내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해림이에요.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귀국하자고 결론을 그치고 비행기를 탄 거요. 피곤하시겠어요. 아니, 그보다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디 근사한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서. 아직은 배고프지 않아요. 그보다는 무슨 말이죠? 오늘은 이만 댁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죠. 그래야 우리 식구들에게 해림의 입장이 덜 난처해질 테니까. 집이 여기서 가깝습니까? 걸어서 30분쯤 걸려요. 집에 전화는? 네, 주인 댁에. 전화번호를 일러줘요. 내일 연락할 테니까. 괜찮죠? 전화번호를 불러주자 그는 종이에 적어두는 대신에 그냥 기억 속에다가 주워 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거리로 나서자 빈 택시를 세웠다. 그리고 밤길에 더욱이 눈길이 위험스럽다며 굳이 해림을 그녀의 집 앞까지 태워다주고 나서 그 차를 타고 멀어져 가버렸다. 그녀에게 자기 집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해림이 새를 들어 살고 있는 곳은 어느 집 2층 방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방 안은 훈훈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바깥 날씨보다는 사뭇 따스했다. 방 가운데에 자리한 연탄 난로 속에서는 탄불이 꼬닥해 타고 있었다. 아직 코트도 벗지 않은 채 해림의 시선은 방 저쪽으로 옮겨졌다. 작은, 그러나 얼른 눈에 띌 만큼 부피가 큰 꾸러미 하나가 방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건 편지 묶음이었다. 200여 통이 넘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엊그제까지 강민호에게 받은 편지였다. 군대 시절은 물론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그는 해림에게 편지 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편지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무슨 보물이나 되듯 집을 옮길 때마다 다른 짐들에 앞서 챙기곤 했다. 그는 돌아왔다. 돌아온 그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고 그 음성을 두 귀에 담아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앞으로 나는 어찌할 건가. 앞서 그인 나를 어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피곤과 함께 아득한 현기증을 느꼈다. 해림은 허정허정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쓰러지듯 의자 위에 앉았다. 두 팔을 포개 책상 위로 모으고
그 위로 살며시 이마를 얹었다. 정든 기숙사 건물이 뚜렷이 떠올랐다. 2학년 때 기숙사의 그 방. 그 방에서 4명의 아가씨들이 생활했다. 한쪽 침대는 실장인 수학과 3학년 학생의 것이었다. 유리창 밑에 자리는 응용미술학과에 다니는 선이가, 다른 쪽의 2개의 침대는 혜림과 국문학과 학생인 상미의 자리였다. 수학과 언니는 공부벌레였다. 허구한 날 책과 씨름했고 또 말수가 적어서 필요한 말 외엔 입을 열지 않았다. 선이는 혜림처럼 2학년 학생이었다. 성격이 명랑해서 항시 우스갯소리로 주위 사람들을 웃겨놓곤 했다. 상미는 1학년이었다. 그녀는 늘 우울한 표정이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항시 그늘진 얼굴이었고 웃을 때도 어딘가 쓸쓸하게 느껴졌다. 알고 보니 입학을 하자 곧 1년 동안 휴학을 했다. 신경쇠약으로 요양을 했다고 했다. 그래서 비록 아래 학년이긴 했지만 선이나 혜림과 같은 나이였고 차츰 친숙해지자 친구로서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영옥은 이웃방에 사는 교육학과 학생이었는데 선이와는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틈만 있으면 이쪽 방으로 놀러 오곤 했다. 이쯤 되자 혜림은 선이와 상미, 영옥이와 함께 어울려서 기숙사 생활을 하루하루 지루한 줄 모르게 보냈다. 넷이서는 무리지어 늘 함께 행동했다. 그렇다고 해서 놀러만 다닌 것은 아니었다. 그만큼 학교 공부에도 저마다 충실했다. 여름방학이 왔다. 2번째로 맞는 여름방학이었다. 그러자 혜림은 당황했다. 기숙사의 학생들은 모두 고향을 찾아 떠나가기 시작했다. 기숙사는 차츰 텅 비게 되었고 사흘이 지나자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혜림은 어디론가 떠나야 했다. 이런 난관이 닥쳐오리라고 전혀 예측 못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이 너무 빨리 찾아온 것이다. 선이와 영옥 그리고 상미는 고향으로 떠나면서 집의 주소를 적어주고 갔다. 다행이었다. 혜림은 어쩔 수 없이 마산에 있는 선이의 집을 찾아 떠났다. 선인에서 20일, 영옥인에서 열흘, 나머지 날들은 상민의 집에서. 친구들의 집에서 신세를 지며 긴 여름방학을 보낸 끝에 이윽고 개학날이 다가왔다. 방학 동안 굳게 닫혔던 기숙사의 현관문은 개학을 사흘 앞두고 다시 활짝 열렸다. 기숙사로 돌아온 혜림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려고 서둘렀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다. 누가 이미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학교의 서무과에다가 납부해 놓은 것이다. 누가 그랬을까? 누구의 짓이란 말인가? 혜림은 어리둥절했다. 누가 있다고 내게 이런 친절을. 차츰 마음속에 짚이는 사람이 있었다. 강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민호 말고는 이런 엉뚱한 짓을 저지를 사람이 없다고 매듭을 짓자 자존심이 상하기에 앞서 커다란 두 눈엔 그만 눈물이 글썽거렸다. 드넓은 교정엔 셀비어 꽃과 코스모스가 한창이었다. 지는 햇살을 받아가며 셀비어는 불타듯 빨갛게, 코스모스는 더욱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너울거렸다. 기숙사의 가을은 외롭고 쓸쓸했다. 하늘은 점점 푸르렀고 창밖엔 낙엽 구르는 소리가 차츰 더해갔다. 가끔 밤의 빗소리가 구성지게 들려왔고 학교 앞을 지나는 레일 위로 열차가 자주 울면서 가곤 했다. 그 열차의 울음소리, 밤의 빗소리, 낙엽 구르는 소리를 듣고 혜림은 그때마다 문득문득 깨어나곤 했다. 그리고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미운 엄마, 불쌍한 아빠, 고마웠던 아저씨, 그리고 고교 1학년 때의 담임선생님, 그들을 머릿속에 차례로 떠올려가며 몸을 뒤척였다. 그럴 때마다 상민은 깨어 있었다. 어쩌면 혜림보다 먼저 깨어 있곤 했다. 두 사람은 벽에 나란한 침대에서
서로 머리를 거꾸로 맞대고 누운 채 어둠 속에서 소곤거렸다. 혜림아, 넌 왜 잠을 못 자니?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혜림아, 응? 지난 여름방학 때 우리 집에 와 있을 적에 넌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았니? 우리 집 분위기를 보고서 말이야. 아무것도. 바보. 왜? 겉으로는 화목하게 보였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나를 낳아준 엄마는 따로 있다고. 어쩜? 그 엄마는 나를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웠지. 지금의 엄마는 그렇게 애써가며 다 키워놓은 딸을 데려다가 난 아빠가 미워. 사내들이 미워. 모두 우리 아빠를 닮은 사람들처럼 보인다고. 그뿐인 줄 아니? 이젠 나의 생모마저 밉다고. 처음엔 한없이 불쌍해 보였지. 처녀의 몸으로 어쩌다가 임신을 하고 나를 낳고 본초가 있는 사내임을 알면서도 정을 떼지 못하고. 그러나 인생의 그늘 속에서 본초의 눈에 띌까 가슴을 쥐어가며 남녀 간의 애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니? 그토록 치사스러운 것이니? 못난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혼자서만 울어야 하느냐고. 그게 여자의 운명이냐고. 두고 보면 알겠지만 난 앞으로 혼자서 살아갈 거다.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야. 앞서 어떤 사내에게도 애정을 보여주지 않고. 난 네가 그런 앤 줄은 몰랐다, 얘. 바보. 그건 그녀의 입버릇이었다. 상미는 몸을 공굴려 베개 위에다가 사뿐 턱을 얹어놓고는 문득 물었다. 넌 강민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한 주일에 한 통씩, 어느 때는 잇따라 기숙사로 날아드는 편지 때문에 이미 그는 상미, 선희, 영옥뿐 아니라 이웃방의 학생들에게까지도 화제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긴.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불처럼 뜨거운 사내 같더라.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도? 하지만 조심해. 우리 아빠도 그처럼 뜨거운 사람이었다고. 사내들은 처음엔 다 그렇단다. 그해 겨울방학 동안 혜림은 입주 가정교사 노릇을 했다. 여름방학 때 혼이 났기 때문에 미리 대비책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 대비책은 실은 혼자서 마련한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세상 물정에 어선 눈을 뜨긴 했어도 억세지 못한 성격 탓으로 무슨 일에 부탁드리면 가슴부터 두근거리는 혜림이었다.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학생들이 그러하듯 그녀도 신문사를 찾아가서 고직 광고를 내볼까 했지만 생각만 앞섰지 막상 엄두가 나지 않았다. 눈치를 챈 선희가 앞장을 서서 그런 자리를 몰색해 주었다. 어느새 3학년이었다. 혜림은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한 발 앞서서 누가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치러주었다. 이런 사실은 차마 주위의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눈치를 챘고 혜림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모르는 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또 3층의 그 방에서 함께 생활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실정 언니는 여전히 공부밖에 몰랐고 상미는 가정환경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선희와 영옥은 아직도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고 있었다. 상미의 말대로 바보들이었지만 어찌 보면 그만큼 겁 많고 순진한 가스나들이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기숙사의 분위기는 항시 들뜨곤 한다. 고무풍선처럼 저마다 가슴을 부풀리며 행여 나를 찾아온 사람은 없을까 혼자서 가슴을 두근거려 보는 것이었다. 5월의 첫 토요일 오후였나 보다. 복도의 마이크가 혜림의 이름을 불러댔다. 누가 면회를 온 것이다. 그러자 대뜸 선희가 강민호다!
소리쳤고 영옥이도 상미도 앞장을 서서 복도로 달려나갔다. 평소엔 하급생들의 제잘거림엔 모른 채 그처럼 의젓하던 실장 언니마저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혜림의 얼굴을 한동안 지켜볼 정도였다. 그들이 1층의 면회실로 들어서자 군복 차림의 강민호가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그의 얼굴은 더욱 강인해 보였다. 그런 그의 모습을 발견하자 혜림은 아무 말도 내지를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는 머뭇거리기만 했다. 그는 일주일의 휴가를 받고 나오는 길이었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기숙사를 찾아왔다. 그날 강민호는 선희, 영옥, 상미까지 데리고 영화관으로 갔고 저녁도 사주었다. 기숙사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실장 언니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면서 커다란 케이크 한 상자를 사서 손에 들려보냈다. 그 일주일은 너무나도 빨랐다. 내일이면 그가 귀대를 하는 날이었다. 휴가의 마지막 밤을 둘이서 걸었다. 그의 모교인 이웃대학교는 나무 숲이 울창했다. 그 캠퍼스의 뒤로 숲길이 열려 있었다. 밤의 숲길을 걸으면서 그가 문득 말했다. 혜림 씨, 이젠 기숙사 생활을 그만두고 하숙이나 자취 생활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갑자기 왜죠? 이따금 생활의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이 들었는걸요. 선이랑 영옥이랑 상미랑 또 그 방에. 그러나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2번의 여름방학, 2번의 겨울방학이 남아있는데 남들에겐 즐거운 방학일는지 모르지만 혜림 씨의 경우는 다르지 않소. 방학을 맞을 때마다 갈팡질팡 불안해하는 혜림 씨를 위해 하는 소리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알고 계셨군요. 그런 말은 편지에 쓰지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혜림 씨가 우리 집에 와 있던 그 첫 겨울방학 때. 앞으로는 등록금을. 그런 것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다시피 아버지는 부자예요. 장차 난 그분의 대를 이을 사람이고요. 아무래도 내가 혜림 씨보다 더 돈이 많지 않나요? 그게 정 부담스럽다면 훗날 벌어서 갚으면 됩니다. 그는 숲길에 서서 껄껄 웃었다. 항시 그녀보다 앞서 생각했고 앞서서 말을 꺼내 이쪽의 입을 막았다. 그런 사내였다. 기숙사로 돌아갈 시각이었다. 그는 혜림을 학교의 정문 앞까지 바래다 주고는 건강해요, 혜림. 속삭인 후 밤거리로 멀어져 갔다. 6월이 오자 기숙사의 방에 변화가 일어났다. 상미가 학교 부근의 민가로 방을 구해 나갔다. 4학년이 되자 방학을 끝내고 고향에서 돌아온 선희와 영옥이 기숙사에서 하숙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들은 1학년 때부터 줄곧 기숙사 생활을 해왔다. 3년 동안이면 권태가 올만했고 또 졸업반이 되자 좀 안정된 분위기를 바랐던 모양이었다. 그녀들마저 기숙사를 떠나가자 혜림은 외롭고도 쓸쓸했다. 다시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다. 그러나 허전하지만은 않았다. 교문 밖엔 다정한 친구들이 자취방과 하숙방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강민호의 편지는 점점 뜨거워진 내용으로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졸업식 날이었다. 그러나 강민호뿐 졸업식장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녀에겐 찾아올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혜림은 그때까지 참고 견뎌왔던 서름이 복받쳐 올라 울고 또 울었다. 어린애를 달래듯 갖은 말로 그녀의 마음을 다독거려왔던 강민호도 더는 참아내지 못하고 함께 울었다. 한 달이 지나갔다. 혜림은 곧 취직이 되었다. 대학 시절에 교과 과목도 이수해서 교사 자격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지금 몸담고 있는 여학교에서 그녀를 얼른 맞아주었다. 강민호는 이미 군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으면서 아버지를 돕기 위해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 나가고 있었는데 혜림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됐을 무렵부터 결혼 문제가 들먹여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림과 결혼하겠다는 그의 생각은 곧 암초에 부딪히게 되었다. 누구보다도 그의 어머니가 반대하고 나섰다. 부인은 사람을 시켜 해림에 관한 뒷조사를 꼼꼼하게 해본 후였다. 다른 점은 나무랄 데가 없지만 해림의 그 가정 환경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의 말은 옳다. 바람난 여자,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정부와 함께 달아나 버린 그런 여자를 어머니로 가진 한혜림. 그뿐인가? 못된 주정꾼이었던 사내. 아내가 도망을 가버리자 방황하던 끝에 극약을 마시고 자살해버린 사내를 아버지로 가진 그녀가 아닌가. 그런 사내와 앞서 그런 여자를 부모로 가진 해림을 어떻게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가문에 수칠하면서 강민호의 어머니는 아들의 소망을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워낙 어머니가 거세게 반대하고 나서자 강민호도 그만 주춤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부인은 아들이 멀리 떠나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차차 해림을 잊게 될 것이라 여겼고, 강민호는 그동안 어머니의 마음이 사뭇 농쳐질 것이라고 나름대로 믿으며 떠났다. 그러고 3년, 그는 돌아왔다. 해림, 네가 보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아 그만 달려왔노라고 했다. 이제 그는 식구들, 특히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차츰 밤은 깊어갔다. 창밖의 정원은 하얗게 잠들어 있었다. 사랑해요. 유리창가에 서서 밤에 잠든 정원을 말없이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하지만 우린 만나서는 하고 싶은 말들이 그때마다 많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미 가슴속에 연그러 있는 하얀 언어들. 저를 잊으세요. 그리고 새처럼 날아가세요. 훨훨 시원스레 날아가세요. 저 때문에 당신마저 괴롭지 마세요. 당신의 모습이 하늘 저 멀리 사라져가면 저는 괴로워서 못 견딜 거예요. 다시 외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울겠어요. 조금만. 저의 울음소리에 당신이 그만 머뭇거리실지도 모를 테니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지만 우린. 밤의 정원은 어린아이처럼 잠들어 있었다. 이부자리를 펴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상미, 우리의 기숙사 생활에서 너는 언젠가 말했지. 결혼하지 않겠다고. 앞서 누구에게도 애정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그래, 나도 어쩌면 너처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갈 거야. 하지만 난 순수하지가 못해. 너처럼 말이야. 난 애정의 전과자야. 비록 한 번이긴 하지만. 새벽이었다. 세상은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비로소 졸음이 가물가물 찾아들었다. 언뜻 눈을 떴을 땐 이미 아침 나절이었다. 햇빛이 유리창에 가득히 모여서 놀고 있었다. 활짝 웃어가며 놀고 있었다. 해림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주인집의 거실에는 진작에 강민호가 찾아와서 소파 위에 앉아 있었다. 해림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주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날이 밝자 그때부터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윽고 집에 자가용을 직접 몰고 이리로 달려왔다. 해림에게 방을 빌려주고 그동안 따뜻이 돌보아준 이 집의 주인 여자에게 드릴 선물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만큼 빈틈이 없는 사내였다. 자, 나갑시다. 그는 해림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대문 앞에는 그가 몰고 온 차가 있었다.
운전석 옆자리에 혜림이 앉자 차는 곧 움직였다. 오늘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까? 차를 운전하면서 그가 물었다. 봄방학이에요. 느낌에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교에 나와야 돼요. 왜? 학년의 사정회는 진작에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새학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봄방학을 끝낸 아이들이 교문을 들어서기 전에 새로 학급을 맡을 담임선생님들을 결정짓고 반을 새로 편성하고 그 이름들을 임시 출석부에 올리고. 그런데 당신은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거라니? 보나마나 내겐 학급을 안 맡길 거예요. 이번에도 또요. 그건 또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무능해서겠죠. 담임선생님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라 여간 개구장이 들여야 말이죠. 웃긴요. 그녀의 말에 강민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크게 감사를 드려야겠어요. 보는 눈이 과연 다르십니다. 한혜림 같은 여선생에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담임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부탁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녀가 조금 웃어 보였다. 차는 시외로 나가고 있었다. 어제 내린 눈은 바깥 날씨가 차가웠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차차 겨울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들판 위에 드넓은 겨울밭들은 하얗게 몸단장을 하고 있었다. 눈밭에서 겨울 햇살이 반짝거렸다. 혜림, 그가 문득 불렀다. 네. 그녀가 나직이 대꾸했다. 혜림, 난 어젯밤에 결심했어요. 그건 이미 내가 미국을 떠나면서, 아니 그보다 앞서서 굳힌 결심입니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할 겁니다. 누가 뭐라든 이번엔 아무도 나의 결심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간섭하도록 허용하지도 않을 거고요. 혜림 씨, 그런 내게 당신은 용기를 줘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요. 내게 다시 한번 웃으며 말해요. 강민호만 믿고 강민호만 사랑하고 강민호만 의지하는 그런 당신임을 알고 그런 혜림의 곁에 있어주려고 이렇듯 달려온 거예요, 나는. 네, 앞으로 혜림과 민호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